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작심하고 시어머니의 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여운 여성의 경우에 고부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주위의 지인들 중에 시댁과 갈등 때문에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둘만 모여도 생각이 다른 법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면 말이 안 되듯이 시어머니 무서워서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든다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말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인간도 있는 법이라는 걸 제 시어머니를 겪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의사라는 사실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면서 늘 제게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했어요. 저는 일부 여자들처럼 의사나 판검사를 남편으로 만나서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허황된 기대를 하고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서로 눈이 맞았고 마음이 통해서 사랑을 느낀 결과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을 미끼로 던져놓고 저를 낚아 올라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지만 남편이 숨기고 있던 어처구니 없는 비밀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질이고 더러운 인간인지 똑똑하게 알게 되자 저는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남편마저 제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상처만 안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제게 얼마나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밑창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엄마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친구들처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고민을 하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사주셨어요. 옷이나 신발을 포함해서 학용품까지 모두 고급 브랜드의 제품만 사용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학원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로 일하셨던 엄마가 저의 전담 가정교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흔히 아무리 교사라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와 저는 예외였어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엄마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엄마도 열정적으로 저를 지도하셨어요. 제가 본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타고난 분이셨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집에서 엄마가 저를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3이 되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죠. 솔직히 그때까지 사회에 나가면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아보면서 대학에서 어떤 과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선 제 적성과 성향에 맞는 전문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은정이가 제게 무슨 과에 갈 것인지 물었어요. 미경아, 너 무슨 과 전공할 건지 정했어? 글쎄, 아직 못 정했어. 지금까지 어느 대학에 어떤 과가 갈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너는 정했어? 나는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될 거야. 은정이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은정이는 사촌 언니가 간호사라고 했어요. 그 언니는 평소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여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괜찮은 직업이라고 은정이에게 간호사가 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미경아, 우리 같이 간호학과에 가자. 혼자 외롭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너랑 같이 수업을 듣고 붙어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도 단짝 친구 은정이와 학교를 다니면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은정이를 따라서 간호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이고 연봉도 의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법 많이 받고 복지나 근무 조건도 좋아서 여자들에게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 생각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저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지인이 사무장으로 있는 개인 요양병원에서 일하게 되어서 저와 은정이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종합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시작한 곳은 수술실이었어요. 제 동기 신입 간호사들은 저를 아주 딱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저 때문에 자기는 수술실 근무를 피해갔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만큼 수술실 업무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소한 수술이라도 언제든지 위급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1초도 방심할 수 없는 초집중을 해야 했어요. 선배 수술실 간호사들은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 차례 알려주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경험이 미숙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허둥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다른 선배 간호사들이나 집도인은 날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날이면 집도인은 선배 간호사에게 신입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라고 호통을 쳤고 그것은 몇 배로 제게 다시 돌아왔어요. 선배 간호사는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윽박을 질렀어요. 야 정미경, 너 바보야? 아니면 병신이야? 너도 수술실 근무가 2달이 넘었잖아. 그런데도 아직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멍 때리고 있어?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었잖아. 죄송해요. 너무 긴장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육갑 떨고 있네. 그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너 때문에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정말 머리는 인테리어로 달고 다니나. 생각 좀 해. 한 번만 더 수술실에서 어벙하게 굴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수술실 간호사들 군기는 다른 부서보다 엄청 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순간 실수가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씩 병원에서 마주치는 제 동기들은 늘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커피도 사주고 기운내라고 위로도 해주었어요. 미경아, 힘들고 괴로워도 기운내. 밖에서 볼 때는 백의의 천사라고 하면서 편하고 좋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극한 직업이다 미경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알았지? 동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라고 말했는데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였어요. 만약 제가 그만두면 제 동기들 중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워야 했기에 그녀들은 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자 수술실 일이 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정도가 지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제게 닥쳤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의 리더격인 수간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간호사는 성격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저희 간호사들의 데모 같은 역할을 해주었어요. 야간 근무하느라 새벽이 되어서 졸고 있으면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들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우리들이 고생하는 만큼 환자들이 편하다는 걸 명심하고 기운내.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로회복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떠난 자리에 저와 앙숙지간인 고참 간호사가 수간호사로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저는 수술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사건건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괴롭혔습니다. 성격도 아주 독선적이고 뒤끝이 아주 세서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면서 응징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그녀를 싫어했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수술실에서 같이 근무를 할 때 차트의 내용을 잘못 적었다가 그녀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었지만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덕분에 마스카라가 번져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수간호사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놀라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경아, 너 무슨 일이야? 울었어? 아, 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어서. 저는 수간호사의 재촉에 서러움이 밀려 올라와서 그 선배에게 당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간호사는 표정이 굳어져서 간호사실로 제 뺨을 때리고 욕을 한 선배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수간호사가 그녀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간호사실 밖에도 다 들릴 정도였죠.
그 선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간호사실에서 나온 다음에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마음속에 꽁하니 가지고 있던 그 선배는 수간호사 몰래 은근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간호사가 되었으니 이제 그녀만의 세상이 된 거죠. 그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저 혼자 그녀의 갑질과 괴롭힘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병원에 새로운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딴 엘리트였고 병원에 정형외과 특채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요즘은 발에 차이는 게 의사일 정도로 흔하지만 그의 스펙은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펙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간호사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른 의사들과는 다르게 특별했어요. 그는 저희 간호사들을 존중해 주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했고 부드러운 말투로 존칭을 썼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사들은 저희 간호사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의대를 막 졸업한 수련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몰라서 간호사들에게 존칭을 쓰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몇 년이 지나서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땡땡씨 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만만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선을 그으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전문이었지만 늘 겸손한 자세로 저희들과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전문의에 대한 말을 하곤 했어요. 정형외과에 새로운 조선생 있잖아.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다른 의사들과는 차원이 달라. 조선생은 우리를 같이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주잖아. 생긴 걸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법이야. 관상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얼굴도 남자답게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으니 누군지 몰라도 조선생하고 결혼한 여자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여자일 거야. 그는 간호사들 사이에선 인기가 짱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들 중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들이대 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우연히 그와 제가 엮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저와 앙숙인 수간호사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간호사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정리정돈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기본적인 청소는 용역으로 일하는 아줌마가 해주지만 물품이나 휴식용 침상이나 싱크대 설거지 같은 건 저희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남아있는 물기와 먼지를 빌미로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청소를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소리를 지르면서 더러운 걸레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야? 네 눈깔에는 이 먼지가 안 보이는 거야? 당장 청소 다시 해. 버르장말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는 하루 이틀 당하는 일도 아니어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그만둬요. 정말 보자보자 하니 너무하네요. 수간호사와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 간호사실 앞에서 그 전문의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다 봤는데 수간호사가 너무하시네요. 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못 잡아먹어서 매일같이 난리예요? 그가 따지고 들자 수간호사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제게 수간호사에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두 말해보라고 했어요. 수간호사는 옆에서 제게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이참에 속에 쌓여있던 분풀이를 하듯이 억울한 심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원무과장님에게 보고하겠어요. 조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후배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게 조금 지나쳤나 보네요. 한번 봐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수간호사는 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지만 그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그는 원무과장에게 수간호사의 행패에 대해서 보고했고 원무과장은 간호사들을 일일이 면담을 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수간호사에게 정직 2달이란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와 조 선생이 썸을 타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아, 너 조 선생이랑 정말 사귀는 거야? 완전 대박이다. 아니야, 사귀기는 무슨. 야, 니들 둘이 그런 사이가 아니면 조 선생이 미쳤다고 네 편을 들어주겠어? 원래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나도 아는데 정말 아니라고. 기집애 시치비 떼기는. 미경이 넌 아마 전생에 농계였거나 유관순이었나 보다.
동료들은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주 선생과 저의 연인 관계로 단정 지어 버렸어요. 동료들이 오해를 해도 저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주 선생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저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조 선생님,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셔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는 웃으면서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정 선생과 제가 사귄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니 저로서는 잘된 일이에요. 힘들여서 정 선생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병원 사람들이 모두 제가 전 선생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주 선생이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부터 제게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5년이나 미국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서 실습하고 밤새워서 공부하느라 여자를 사귄다거나 연애를 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지냈는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전문의 자격을 따서 귀국한 다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저였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의사가 간호사들의 관계에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건 알지만 넓게 보면 제 동료인 전 선생이 수간호사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몇 번은 겨우 참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앞으로도 정 선생 곁에서 함께하면서 늘 지켜주고 싶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감동받아서 가슴이 벅차올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들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몇 의사들은 격떨어지게 간호사와 사귄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뒷담화를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같이 근무하다가 의사와 결혼한 간호사들이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미국의 유명 의대에서 유학을 한 해외 유학파에 이제 곧 최연소 정형외과 과장으로 승진할 게 유력한 엘리트 의사였어요. 아마 그가 중매 시장에 나온다면 갑부집 딸이나 최소한 같은 의사나 판검사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 조건이었죠. 그런데 저를 결혼 상대자로 점 찍었으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의사와 사귀게 되니까 병원의 의사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더 통쾌한 일은 정직이 끝나고 복귀한 수간호사도 제가 정 선생과 사귄다는 걸 알게 되자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꼬박꼬박 존칭을 사용했고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었어요. 저는 잘난 남편 덕분에 병원 생활이 아주 편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남편을 만난 다음에 입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어머 이게 웬일이니, 우리 집안에 해외 유학파 의사 사이가 들어오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미경아, 네가 평생 효도를 한 방에 다 하는구나. 엄마는 친척들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저도 의사 남편을 둔다는 건 꿈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의사와 결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현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고 똑똑했어. 초등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놀라서 당장 영재학교에 보내라고 난리를 칠 정도였다고. 아휴, 그때 영재학교에 보냈으면 노벨 의학상은 그냥 받는 건데. 아쉽게도 돈이 없어서 일반 학교에 계속 보냈지 뭐니.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 머리가 어디 가겠니? 미국에 있는 그 의대가 세상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하더라. 거기서 전문의를 척 받아왔으니 병원에서 굽신거리면서 모셔간 거야. 이제는 개업해서 돈을 왕창 버는 일만 남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자마자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수제였다고 하면서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장황한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댁에는 돈이 없으니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신혼집을 저보고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느라 뒷바라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인정받는 의사로 성공하는 일만 남았으니 제가 유명한 의사 사모님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의사와 결혼하려면 해줘야 할 것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으니 의사 사모님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죠. 결혼식 준비나 신혼집 정도는 어떻게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고 쳐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년 뒤에 개인 병원을 개업시켜달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종합병원에서 죽도록 일해봐야 돈을 벌긴 힘들어. 이제 곧 과장이 되니까 5년만 더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면 그때부터 돈박스에 앉는 거야. 네 친정에서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겠지? 아, 네 어머님. 제가 부모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상의를 해보겠다니. 그럼 의사 사이를 맞으면서 병원 하나 차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어?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사실 저와 부모님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돈에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갑부도 아니었기에 사위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준다는 건 엄청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과 의논을 했어요. 역시나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어요. 사부인이 말하는 개인 병원이 아마 그냥 허름한 건물에 세를 얻어서 개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 거다. 적어도 100평은 되는 공간을 사서 병원으로 꾸미길 원하는 것 같아. 그러려면 돈이 참...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병원 때문에 혼사를 무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자 엄마가 나섰어요. 여보, 당장 병원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5년 뒤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이것저것 끌어오면 우리 형편에 병원 하나 못 차려주겠어요. 그냥 의사도 아니고 해외 유학파 의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엄마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5년 뒤에 멋진 병원 하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이거 우리 미경이 결혼하고 나면 나는 사업도 약간 정리하고 네 엄마랑 바람이나 쐬러 다니면서 쉴 생각이었는데 지금부터 더 악착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아버지에게 괜히 미안해져서 따라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전도 유명한 의사 사이가 들어오면 저희 집안의 자랑이 될 거라는 희망에 들떠서 5년 뒤에 닥쳐올 엄청난 비극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제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도 알겠지만 내가 혼자서 현수를 키우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현수 유학 뒷바라지하느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쏟아부었고 빚도 좀 졌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 네가 이해하거라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중학생일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말처럼 몸이 좋지 않다는 거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몸이 망가진 뒤였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앞으로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금이 나왔지만 그 돈은 의대 학비로 아껴두었다고 했어요. 졸업 후에 남편이 유학을 가게 되자 남편 밑으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유학 비용을 조달해야 하니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대출과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머님 형편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이제 남편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빚도 갚고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어머니 힘들지 않도록 살림은 맡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전부 투자라고 생각해. 앞으로 현수가 버는 돈은 전부 네 것이잖아.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이제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시어머니가 편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남편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부모님과 제가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아 나갔어요. 그리고 취미로 골프를 즐기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골프채부터 골프화와 옷까지 새 것으로 사드렸고 골프 비용도 넉넉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은 이상하게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받는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왜 엄마가 당신한테 그 말을 안 했을까? 엄마는 내 월급에서 엄마 용돈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당신한테 주겠다고 했거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시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월급은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지만 돈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제가 임신을 하면서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휴직 수당이 나오기는 했지만 월급의 절반 수준이라 그걸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생활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애도 낳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타령을 하느냐고 하셨어요. 생활비는 애를 낳은 뒤부터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마련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는 이제는 생활비를 달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들었어요. 내가 생활비는 주기는 하겠는데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전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0원이라도 돈을 쓰면 전부 나한테 말해라. 어머니, 어차피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건데 번거롭게 모든 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버는 돈 아니고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인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내가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참말 말고 가계부 써서 매달 나한테 검사 받아라.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가계부를 적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시어머니에게 모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살림을 이렇게 헤프게 살아서 되겠니? 배달 음식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건 전부 줄여라. 옷이며 화장품이며 사드리는 것도 줄여. 어머니, 저로서는 최대한 줄여서 살고 있어요. 아니다, 내 눈에는 돈이 줄줄 새는 게 보여. 내 말대로 알뜰하게 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생활비 확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는 무조건 돈을 아끼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당연히 제가 받아서 관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 생활비를 지출에 끼어드는 시어머니의 참견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복직을 한 뒤에는 생활비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차지가 되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제가 질리도록 만들어서 남편의 월급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의 계획은 성공했고 저는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재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재혼 상대는 골프 강습을 같이 받으면서 친해진 신사분이라고 했어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알게 된 시어머니는 골프를 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사셨어요. 혼자서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가서 연습하실 정도로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같이 골프 레슨을 받던 신사분과 친해지셨다고 했어요. 그분도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늦게 골프를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두 분은 나이도 동갑이었고 혼자서 사는 처지라는 공통점까지 있어서 쉽게 친해지셨고 자주 필드에도 같이 나갔고 차를 마시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친구 사이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어떠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재혼을 고집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다가 좋은 친구분이 생긴 건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두 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재혼을 하지 마시고 가까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아도 자주 만나고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면 부부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하고 살을 맞대고 같이 사는 부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니? 우린 이미 같이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 너 혹시 시아버지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 있나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서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돌을 막 지난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시아버지가 생기는 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한 달 뒤에 시부모님은 간단한 재혼식을 치르게 되셨어요. 두 분 모두 재혼이니 거창하게 결혼식 같은 건 생략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식사만 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간단한 재혼식을 치르기로 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살고 계시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왕이면 시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대로 시어머니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난데없이 시아버지까지 생겼으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재혼식이 끝난 다음에 시어머니는 굳이 신혼여행은 꼭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신혼여행에 휴가를 내고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결혼식은 니들이 원한 대로 생략했으니 신혼여행은 다녀와야겠다. 결혼이란 게 둘이 같이 가는 여행을 다녀와야 부부라는 게 실감이 나는 법이 있잖아. 그리고 너도 일주일만 휴가를 내서 우리랑 같이 가자. 네? 두 분 신혼여행에 제가 왜 따라가야 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둘이서 여행을 다니면 물정을 몰라서 여러 가지로 헤매게 된다는 거 몰라? 그냥 가이드 역할이라고 생각해라. 저는 병원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를 댔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같이 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분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연차와 월차 휴가를 전부 묶어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아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시부모님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재혼했다는 말을 듣고는 피식 웃으셨어요. 참, 안 싸던 너 참 나이 들어서 주책이야.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꼭 환갑을 넘기고 재혼까지 해서 같이 살아야 직성이 풀린다니 원.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를 신혼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상 닥쳐보니 저를 스폰서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호텔 예약은 물론 비행기 티켓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여행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저한테 부담시키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는 두 분의 관광 가이드 겸 렌트카 운전수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두 분은 팔짱을 끼고 관광 명소를 모두 휘젓고 다니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음 달부터 날아올 카드 대금 청구서가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눈치라도 채도록 드러내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일부러 무시하셨어요. 게다가 일정에도 없던 목장을 가자고 조르더니 말을 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승마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너무 우아하고 멋지게 보였거든. 자기야, 우리 말 한번 타자. 좋지. 말 타고 산책로 한 바퀴 돌고 오자. 두 분은 제 주머니 사정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덥석 말에 올라타버리셨어요. 저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제 발걸음은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고 제 손은 자동적으로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시부모님 여행에 동행한 결과는 저는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남편의 월급은 자기가 계속 관리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제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월급을 제가 관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는 시아버지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 남편의 월급을 받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도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 현수가 받는 월급은 우리들 생활비로 써야겠다. 그래도 내가 뱉은 말은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은 내가 챙겨주마. 괜찮지? 정말 어이가 없고 허탈해졌어요. 아들을 낳은 뒤로 시어머니가 남편의 급여 통장을 제게 주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제게는 정말이지 날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두 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 이 월급을 전부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도 생겨서 돈이 들어갈 일이 태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통장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달 200만원씩 생활비 드릴게요. 저는 그 정도면 좋은 협상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들이 꼴랑 200만원으로 한 달을 살란 말이냐? 골프 치러 필드 한 번만 나가도 수십만원이 드는 거 몰라?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 걸로 하고 다른 소리 하지마. 저는 시어머니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에게 병원을 개업시켜줄 준비는 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만들어 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문을 열면 병원으로 들어온 수입은 제가 관리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제 요구를 받아주셨어요. 병원 개업에 10원 한 장 보태지 않는 입장에서 수익까지 자기가 챙기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동안 애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너도 병원장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자리로 중심가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건물을 고집했고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정엄마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안사동 이왕 사위한테 병원 내주는 거 최고로 만들어 주셔야죠. 싸구려로 내부를 꾸며놓으면 해주고도 욕먹는 법이에요. 저도 해주고 욕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안사돈 욕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의사 아들 앞세워서 처가를 아주 말아먹으려고 드니 참. 아니 뭐예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내가 들으니까 그동안 사위 월급도 전부 가로채택 갔다면서요. 참 부모가 돼서 염치도 없어. 나이 들어서 자식 등쳐먹고 사는 꼴이 우습지도 않네. 정말 듣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내 아들 돈 내가 가져갔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당신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딸 자식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 뭐야? 당신이라니 어디다 대고 함부로 반말이야.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시작된 신경전은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두 분은 그날 크게 다투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 문을 열었고 남편은 개업이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해외 유학파 남편의 의술이 빛을 발한 것인지 입소문이 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면서 2년이 지나자 병원에는 매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제법 되자 저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 쓰게 되었어요. 이제야 남들처럼 여유를 부리며 웃으면서 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무렵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젊은 여자 환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 남편의 불륜을 알려준 사람은 병원에서 저와 같이 일한 적이 있는 후배 간호사였어요. 그 후배는 저와 같이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뒤에 남편이 병원을 개업하고 간호사를 구할 때 우연히 그 후배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녀는 이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일을 할 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그녀를 추천했고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언니, 내가 아무래도 수상해서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봤는데 확실해. 원장님이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배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내연녀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정상을 입고 찾아온 환자였다고 합니다. 복합골절이라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수시로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한 번씩 후배가 혈압을 재거나 주사를 놓으러 들어가면 남편과 그녀는 야릇한 포즈로 붙어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퇴원을 한 뒤에도 자주 병원에 들렸다고 해요. 후배가 살펴보니 그녀와 남편은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니 둘의 관계는 이미 선을 한참 넘어선 상태라고 했어요. 후배가 복사해온 남편과 내연녀의 문자 내용을 보니 확실히 둘은 내연관계였어요. 저는 몸이 떨렸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걸 알자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호되게 꾸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제게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그 정도 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혼을 들먹여? 잘나가는 의사 남편하고 살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는 넘어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의사 남편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적반하장 같은 시어머니의 뻔뻔스럽고 몰상식한 태도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속이 좁아 터져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는 놈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에요. 의사면 마누라 몰래 바람 피우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정에서 가려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전부 보상받고 말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내가 언제 널 괴롭혔다고 생트집을 잡고 난리야. 그래, 네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냥 물러서진 않을 거야.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 같으니.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고 시어머니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로 그동안 남편의 월급을 받아간 시어머니에게서 그 돈을 모두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저를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저는 끝까지 소송을 해서 염치라고는 눈꼽만 끝도 없는 그 인간들의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 마련해준 개인병원을 다시 토해내야 했고 결국 다른 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실력은 좋았지만 남편은 다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재벌을 주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어린 간호사를 건드렸다가 발각이 되어서 쫓겨났다고 해요.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행을 당한 간호사가 의사협회에 진정을 넣어서 남편은 의사면허까지 정지될 위기에 몰려버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도 몇 년 동안 가로채간 전 남편의 월급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시자가 붙은 여성과 사자가 붙은 남성에게 호되게 당한 저는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지만 지호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자가 붙은 직업에 가진 남성이라면 거저 준다고 해도 사양할 생각이에요. 돌싱이 된 다음에 제가 얻은 교훈은 직업이나 조건보다는 인간성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